안녕하세요. 어느덧 부자 프로젝트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순하게 투자만 잘하면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데요. 설거지까지 해야 요리다, 먹는 것까지가 운동이다 라는 말이 있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세까지 해야 투자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즉, 절세도 하나의 투자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생각보다 투자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특히 장투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를 폐지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편한 환경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프로젝트 3편에서 배당 수익률과 종합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목표 금액을 계산을 하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목표 금액을 얼마나 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투자를 하는 도중에 부과되는 세금은 얼마나 부과가 되고 이걸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절대 탈세와 같은 불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합법적으로 효율적인 절세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투자를 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죠. 여기서 매수 매도만 잘 하더라도 이 세금을 좀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낸다는 것은 수익이 줄어든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효율적으로 내는 세금을 줄여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더 높이는 게 이 영상의 목적인데요. 투자하는 종목, 투자 기간, 투자금 등과 같이 이런 여러 변수들에 따라서 전략이 모두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금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요. 헤지펀드와 같은 전문 투자자들을 보면 수익률을 0.1% 올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만큼 수익률을 높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수익률이 무조건 오른다는 보장도 없죠. 내가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고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세금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잘만 사용한다면 실제 수익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올리는 것보다는 세금을 줄이는 게 훨씬 쉽고 효율적이라는 건데요. 자, 이렇게 실제로 투자를 했을 때 본전이나 약수익을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 때문에 결국은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해외 주식이나 해외 ETF 같이 해외 직접 투자해서 수익을 내면 이 매매 차익에서 250만 원을 제외한 부분의 22%를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는데요. 만약에 해외에 1억을 투자해서 20%의 수익을 냈다면 양도소득세로 385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실질 수익률은 보시는 것처럼 16.15%로 약 3.85%가 감소하게 되는데요. 이 3.85%가 별로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막상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20년을 투자했을 때는 거의 2배 가까이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장기 투자에서는 이 수익률 1%가 너무나 크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모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왜 세금이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이제 투자자가 내야 하는 세금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투자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은 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는데요. 이 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입니다. 손익에 관계없이 매도를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주식이나 ETF 같은 것을 살 때는 거래 수수료만 내면 되지만 팔 때는 거래 수수료와 함께 이 거래세도 함께 내야 합니다. 이 거래세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소득세가 있는데요. 이건 예금이자나 배당금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도 원천징수를 하고 나서 받기 때문에 따로 국세청에 세금을 낼 필요는 없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펀드와 특정 ETF에는 이 매매 차익도 배당소득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보면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는 금융소득세가 2천만 원을 넘었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은 분리과세로 되는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세금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볼 텐데요. 먼저 거래세를 보겠습니다. 거래세는 손익에 관계없이 매도를 할 때 자동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거래세는 보이시는 것처럼 투자하는 시장별로 세율이 모두 다른데요. 최근 정부에서 금투세를 폐지하면서도 거래세 인하는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덕분에 내년부터는 국내 주식의 경우 거래세가 이렇게 0.03%씩 감소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는 0%지만 이 농어촌 특별세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걸 감안한다면 사실상 코스닥 시장과 거래세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ETF를 보면 거래세가 없는데요.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국내 ETF란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ETF를 말하는데요. 미국 주식으로 구성된 ETF라고 하더라도 국내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면 국내 ETF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는 타이거나 코덱스가 붙은 미국 지수 ETF나 미국 채권, 원자재도 모두 국내 ETF라고 할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국내 ETF를 매도를 하면 거래세를 낸 금액으로 ETF의 가격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TF의 가격에 이미 거래세가 반영된 것일 뿐이지 ETF는 거래세가 없다라고 좋아할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으로 미국 주식과 미국에 상장된 ETF를 보면 미국에서는 거래세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SECP라고 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내야 하는 수수료가 있는데요. 이건 0.00278%로 1000만 원을 매도하면 278원을 내야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코넥스나 KOTC, 장외시장의 거래세도 이렇게 있는데 이 시장에서 거래하시는 분들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배당소득세는 배당으로 받은 돈에 부과되는 세금이고 양도소득세는 매매 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투자시장을 한번 쫙 보면 국내 주식, 국내 ETF, 해외 주식, 해외 ETF, 파생상품으로 나뉘고요. 국내 ETF는 주식형과 기타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파생상품도 국내형과 해외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이 표에서는 제가 국내 주식형과 기타형, 그리고 해외형으로 총 3개로 나눠놨는데 원래는 이 해외형도 기타형에 속해 있는 거예요.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와 미국 거래소에 상장된 미국 ETF를 잘 구분하시라고 적어둔 거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이 배당 수익 부분부터 보면 선물이나 옵션 같은 파생 상품은 배당이 없기 때문에 파생 상품을 빼고는 모두 이렇게 배당 소득세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배당세 14%에 지방세 10%를 더해서 총 15.4%를 내면 됩니다. 국내 ETF는 조금 특이하죠. 이상한 식이 보이실 텐데 이건 양도소득세와 함께 설명드리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잠시만 건너뛰고 나머지 상품 먼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해외 주식과 ETF를 보면 국가별로 모두 다르게 세금이 적용이 되는데요. 그 나라의 배당세가 우리나라의 배당세인 14%를 넘으면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그 수치만큼만 내면 되고요. 만약에 14%보다 낮다면 나머지 차액에 지방세를 더해서 추가로 내면 되는데요.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당세가 15%로 우리나라보다 높기 때문에 이 15%만 내면 되는데 지방세를 내지 않아서 오히려 세금을 조금 덜 내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배당세가 10%인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의 10%를 원천 징수로 내고 나머지 4%와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한 4.4%를 우리나라에 내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양도소득세를 보면 부동산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고 그 대신 돈을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건데요. 그냥 투자로 돈을 벌 때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국내 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에는 양도소득세를 따로 내진 않습니다. 대주주가 되려면 해당 종목에 50억 원 이상 투자하고 있거나 코스피 기준으로 회사의 시가총액 1% 이상, 코스닥 기준으로는 회사의 시가총액 2% 이상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대주주가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상장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이 부자 프로젝트에서는 비상장 주식을 다루진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ETF를 볼게요. 이 ETF는 기본적으로 펀드의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세로 계산이 되는데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뜻은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것과 같은 뜻이죠. 즉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건 회사를 소유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파는 것을 양도의 개념으로 보는 건데요. 그런데 펀드는 투자자의 돈을 모아놓은 투자 기구이기 때문에 펀드를 몇 자 샀다고 해서 펀드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진 않습니다. 즉 펀드의 매매 차익은 펀드가 투자자에게 배당의 형태로 수익을 분배한다라는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를 통한 매매 차익은 배당 소득세로 계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ETF는 또 다릅니다. ETF는 구성 종목에 따라서 국내인지 해외인지에 따라서 모두 다르게 계산이 되는데요.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구성 종목에 관계없이 해외 주식과 똑같이 취급되기 때문에 22%를 양도소득세로 내면 되고요. 반면에 국내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아니라 펀드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 배당소득세로 계산이 되긴 하지만 국내 주식으로 이루어진 ETF는 국내 주식을 산 것과 같다고 인정해주기 때문에 배당소득세율도 국내 주식과 같고 ETF는 대주주 요건도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내지 않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개별주보다 주식형 ETF가 세금 면에서 가장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내 ETF 중에서 해외 주식이나 채권 등의 상품으로 구성된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차익에 대해서 15.4%를 배당 소득세로 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국내 주식과 채권이 반반으로 이루어진 ETF는 어떨까요? 절반이 주식이니까 나머지 절반인 채권에 대해서만 세금을 거두면 되겠죠. 그런데 ETF나 펀드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고 구성도 너무 다양하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생각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게 바로 과표기준가입니다. 이 과표기준가라는 건 과세표준 기준 가격이라는 뜻인데요. 펀드의 가격이 아닌 과세를 해야 하는 부분만 나타낸 게 과세표준 기준 가격이에요. ETF의 가격이 2만원이고 과표기준가가 만원이라면 이 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는 뜻이죠. 과표기준가는 펀드를 만든 운용사의 웹사이트나 증권사의 HTS, MTS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표기준가가 오른 수치가 바로 이 과표증분인데요. 먼저 배당금의 공식을 보면 분배금과 과표증분 중에서 낮은 값에 15.4%를 곱하면 된다고 나오죠. 이때 과표증분은 분배금을 분배하기 직전의 과표기준가에서 매수 당시의 과표기준가를 빼면 됩니다. 만약 ETF를 100원에 사서 한 달 뒤에 배당금으로 10원을 받았는데 그동안 ETF가 빠져가지고 과표기준가가 80원에서 60원이 됐다면 분배금은 10원, 과표증분은 0원이 되기 때문에 배당금을 받아도 결국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그래서 해외형 ETF나 채권 ETF에 투자를 했는데 배당금에서 세금이 원천 징수가 안 되고 그대로 받으신 분들이 가끔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세금을 안 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경우는 배당세보다 ETF의 가격이 내려간 게 훨씬 더 안 좋기 때문에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가격이 회복되면 당시에 안 낸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는데요. 이게 바로 과세 유보 금액입니다. 아까 전에 말한 대로 ETF의 과표 기준가가 60원까지 빠진 다음에 만약에 급등을 해서 ETF의 가격이 150원이 되고 그때 과표 기준가가 110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ETF를 팔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요? 일단 ETF가 100원에서 150원이 되었기 때문에 매매 차익은 50원이 되고요. 과표 증분은 매수 당시와 비교하면 80원에서 110원이 되었기 때문에 30원이 될 겁니다. 그리고 과세 유보 금액은 이전에 내지 않았던 10원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 60원과 40원 중에서 이 낮은 40원에 대해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과표 증분은 최소값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0이기 때문에 과세 유보 금액은 언제가 되었든 간에 결국은 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배당금은 다른 국내 상품처럼 15.4%를 배당 소득세로 내고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매매 차익과 과표 증분 중에서 작은 값의 15.4를 배당 소득세로 내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20%에 지방세 10%를 추가해서 총 2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을 보면 원래는 20%지만 지금은 10%를 적용해서 지방세를 포함하면 11%를 내면 되는데요. 이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는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가끔씩이라도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국내 대주주를 제외한다면 해외 투자의 이 22%와 파생상품의 11%로 사실상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해외 주식과 해외 ETF의 매매 차익을 하나로 묶고 국내 파생과 해외 파생을 묶어서 따로 계산하게 됩니다. 왜 따로 계산하냐면 이 차익에 대해서 250만 원을 각각 공제해 주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항목에 대해서 이 각각의 수익을 250만 원씩 공제하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율을 적용하면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 주식, 미국 ETF, 국내 파생, 미국 파생이 모두 각각 500만 원씩 수익이 났다면 미국 주식과 미국 ETF의 수익을 합친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750만 원에 대해서 22%인 165만 원을 세금으로 내고요. 여기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는 또 1000만 원에서 250만 원을 뺀 이 750만 원에서 11%인 82만 5천 원을 세금으로 내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걸 각각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모두 수익이 난다면 최대 5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식과 ETF에서 1000만 원 수익이 나고 파생해서 1000만 원을 잃게 되면 세금을 165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본전이 아니라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개 항목을 매년 250만 원씩 익절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아까처럼 모두 500만 원씩 수익이 났을 때 모두 수익 실현을 하지 말고 250만 원씩만 수익 실현을 한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보유를 해서 그 다음에 만약 손실이 났을 때 함께 청산을 해서 수익을 맞춰주면 좋습니다. 이 양도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차익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이때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증권사를 통해서 매수나 매도 주문을 넣어서 거래가 되면 계좌에 주식이나 예치금은 나오지만 이건 결제일이 아니라 거래일이에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결제일이 거래일보다 최소 2일에서 3일은 더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2월 30일에 주식을 팔게 되면 결제일은 내년으로 넘어간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이 양도소득세금을 잘 계산해 두려면 12월 중순쯤에 미리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매수하는 게 좋고요. 파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만기가 짧은 상품이기 때문에 연말에 투자하는 경우에만 잘 적용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종합소득세를 보기 전에 배당소득세를 보면 이 배당소득세들은 원천 징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국세청을 통해서 납부를 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이 배당소득세가 2천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로 계산이 되게 됩니다. 표에서 보이는 이 배당소득세 항목을 모두 더하고 은행에서 받는 이자소득이 있다면 이것도 모두 더해서 2천만 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요. 특히나 이 기본소득이 많으신 편이라면 종합소득세율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더더욱 배당소득을 낮춰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건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고요. 배당소득을 줄이는 대신에 다른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종합소득세가 많은 분들이라면 결국 배당소득을 줄이는 대신에 다른 소득을 올려야 하는데요. 여기서 이 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이 국내 ETF, 기타연가, 해외 ETF밖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반적으로 이 배당금은 모두 다 배당소득세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매매 차익 부분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적용되는 부분을 봐야 하는데 이때를 보면 우리가 결국 줄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이 기타 ETF의 배당소득세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 배당소득세의 ETF를 줄이려면 결국 다른 ETF에 투자를 해서 이 해외 ETF에 투자를 해서 양도소득세로 내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내 환경이 어떨 때 배당소득세가 더 좋은지, 양도소득세가 더 좋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멤버를 모집합니다. 부자 프로젝트는 노후 걱정 없이 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투자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프로젝트입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제가 직접 1대1로 간단한 교육을 해드린 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응원과 소통을 통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투자 커뮤니티에 참여하셔서 좀 더 쉽게 목표 금액을 달성하실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자책에 들어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전자책을 받아보셔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참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배우실 분들이나 다른 궁금하신 것들도 댓글에 있는 링크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